반갑습니다. 파이어데이터 이주혁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AI 기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진짜 클릭 한 번으로 되나?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막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디지털 트랜스폼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말 많은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폼은 뭐냐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사업을 성장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뭘 해결해야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건 나중에 얘기죠. 내가 지금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건가, 이게 먼저라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는 거지, 시스템을 하고 나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페인 포인트,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해서 내가 비용을 감소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매출을 많이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하기 위한,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추정해내고 미리 알아내고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그거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내야 될 값이 뭔가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페인 포인트가 나왔으면, 그래서 내가 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값을 알아내야 되나? 를 리스트업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값을 알려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쳐다봐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펑션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고 기술을 적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시작은 여기에요. 내가 매출을 높여야 되나?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나? 뭘 해야 되지? 그걸 하려면은 내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야 되고,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면 내가 알아내야 될 값이 뭔가, 이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쳐다봐야, 어떤 데이터들을 쳐다봐야 되나,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Y는 fx를 찾는 게임으로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fx를 찾는 게임에서 AI를 많이 쓰고 있죠. 이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결국은 딱 요 한 장으로 귀결돼요. 내가 추정해야 될 데이터,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여야만 되죠. 이걸 먼저 정의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뭘 알아내야 되는데, 이해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시스템, 뭐 기술,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 여러분들의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인공지능 R&D만 해온 사람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걸 정의할 때 이런 사람이랑 같이 하면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펑션을 찾는 게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투입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Y와 X를 정의할 때 펑션이 워킹할 수 있는 현재 소위 말하는 최신 기술을 써서 이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X와 Y를 정의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시작은 도메인 전문가께서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인공지능이 이런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그게 통계 모델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초기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는 이제 XY죠. XY로부터 모델을 만들고 배포 운영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XY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해요.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 사고방식도 바뀌고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러면서 XY가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 바뀌기 때문에 초기 모델을 만들고 투입해서 운영하면서 생기는 런타임 데이터들, 새로운 데이터들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걸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통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델링 기술의 풀패스 파이프라인은 이거예요. 이니셜 DB에서 시작해서 모델 만들고 오퍼레이션 시작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를 다시 피드백시키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린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 갈 수 있고, 이걸 안 하면 여기서 성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성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XY 자체가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실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딱 이 프로세스예요. 먼저 problem definition, 이건 Y, 아웃풋을 정의하는 거예요. 데이터 definition, 이건 X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전에 knowledge overlap하고 그 페인 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Y를 정하고 X를 정하고 XY 데이터를 모으고, 이 뒤부터는 이제 모델링 과정이죠. 데이터가 준비되면 여기서부터 저 같은 사람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XY를 정의하는데도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혼자서 하시면 XY가 제대로 정의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하셔야 XY를 제대로 정의하실 수 있고, 이게 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거예요. 모델 구조를 설계하고, 최적의 학습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뭐 검증 배포 운영하는 뭐 이런 과정이죠. 그다음에 AI 기술이 이제 그 모델링 과정에서 쓰여요. 이제 X, Y가 정해졌으면 Y는 fx이기 때문에 F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펑션은 통계가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펑션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그 펑션이 꼭 AI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통계든 AI든 이 기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이걸 제대로 갖다 쓸 수 있죠. 지금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계속 얘기했듯이 펑션 찾는 게임이에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데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끝났죠. y는 ax 플러스 b 이걸로 끝나요. 뭐 인공지능을 쓸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 그죠? 하나가 더 생겼어요. 끝나요. 2차 폴리노미얼 쓰면 되잖아요. 인공지능을 쓸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하레비가 와도 안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개비지 데이터. 그러니까 XY를 정의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개비지가 되도록 정의하면 안 돼요. 근데 데이터가 개비지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델링 끝까지 가봐야 알 문제이긴 한데, 도메인 전문가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이 데이터는 X로 쓰이는 게 맞아. 내 경험에 의해서는 이게 맞아. 라고 판단하는 그 정성적인 판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판단을 굉장히 키인하게 하셔야 돼요. 그 판단을 잘못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과거 뭐 MIS 시스템 뭐 오라클 DB에 뭐 DB 잔뜩 있잖아요. 거의 이런 데이터일 거예요.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하면 안 돼요. 근데 현실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죠. 그리고 그러길 바래왔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는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현실의 데이터는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지저분함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y는 x, b, 끝나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2차 폴리노미얼로 끝나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 점처럼 있으면 이제는 뭐 n차항의 폴리노미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이런 데이터가 심지어 이렇게 막 non-linearity를 가진 데이터 패턴으로 인탱글되어 있으면 뭐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쪽이 통계고 이쪽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나온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 그러죠. 세포 하나부터 보자고요. 세포 하나는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weighted summation을 하고 non-linear function을 하나 거쳐서 아웃풋을 하나 내보내요. 요게 신경세포 하나예요. 모델링은. 요 신경세포 하나로 이제 개 고양이를 판단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개 이미지를 한 장 딱 던져줘요. 그러고 나서 얘를 학습시켜요.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이 weight 값과 non-linear function을 정하는 일이에요. 예전에 이게 이제 이 모델이 1958년도에 로자블라트 박사가 제안한 모델이거든요. 이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개사진이 들어오면은 개사진을 여기다 넣고 이 웨이트 값들을 조정해봐요. 얘를 조금 키워보고 조금 줄여보고, 얘를 키웠더니 이거는 개가 아니라 고양이라고 얘기하네. 아, 얘는 키우면 안 되겠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얘는 좀 줄여볼까? 줄였더니 얘가 개일 확률이 더 높아지네. 더 줄여볼까?
뭐 이런 식이에요. 휴리스틱 트라이얼 앤 에러. 그걸로 이제 얘 하나를 맞췄어요. 한 장을 맞췄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던져줘요. 이제 얘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전에 맞췄던 개도 맞추고 새로 들어온 고양이도 맞춰야 돼요. 그걸 하도록 아까 그 W 값들을 또 조정해 보는 거예요. 휴리스틱하게. 할 수 있죠.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휴리스틱하게. 그다음 또 개를 또 하나 더 던져줘요. 이제 세 장을 맞춰야 되죠. 이런 식이에요.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되는 과정은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이 과정이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태어나서 엄마 손잡고 가다가 엄마가 쟤는 개야? 그럼 개구나. 쟤는 고양이야? 쟤는 고양이구나. 쟤도 개야? 얘랑 다르게 생긴 개네? 사람이 이렇게 학습하거든요.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모델링 한 거예요. 똑같이 간.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이 개고양이를 구별하는 게임 하나만으로도 뉴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워낙 우리는 굉장히 심플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뉴런들을 왕창 연결해 놓은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서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하나일 때는 휴리스틱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70 빌리언 막 이렇게 가거든요. 파라미터 개수가.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손으로 했는데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가 막 상상 이상으로 초월해 버리니까 손으로 뭘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대 중반에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께서 백프로파게이션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에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웨이트 값을 각각의 웨이트 값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그냥 수식으로 풀어냈어요.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데 이렇게 사실은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컨셉추얼리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휴리스틱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할 필요 없죠. 손으로 계산된 수식이 있으니까 그냥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좀 복잡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 기술이 나오고 뉴럴 네트워크 규모를 키워도 되네.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키우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의 그 인공지능 기술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해온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그러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에 대해서 구조화 연구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 구조화 연구가 이제 제일 먼저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이루어졌죠.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하나의 그 장면은 그냥 이미지 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제 뇌는 이 이미지 한 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이미지를 조그만 타일들로 나눠요. 그리고 조그만 타일 안에 뭐가 있는지 해석해요. 그리고 이 타일을 몇 개 뭉쳐서 조금 더 큰 타일을 해석하고요. 더 큰 타일 한 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이미지를 해석하거든요. 그 프로세싱을 그대로 모방한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프로세싱 아키텍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만큼 해석하고 요만큼 해석하고 붙여서 크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적용된 분야가 문자열 인식, 자동차 번호판 인식. 문자열은 얼마 안 되잖아요. 0, 1, 2, 3, 4, 5, 6, 7, 8, A, B, C, D 몇 개 안 돼요. 흰 바탕에 그냥 이거잖아요. 돼요.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긴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미지넷 챌린지. 이게 뭐냐면 이제는 흰 바탕의 글씨가 아니라 그냥 자연 이미지예요. 내가 인식해야 될 게 표범, 카메라, 주산, 달팽이, 닭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죠. 숫자 인식을 위한 르넷, 이게 1990년대 중반에 뉴욕 대학교의 그 얀 루쿤 교수가 개발한 르넷이거든요. 이 르넷으로는 이 게임을 못해요. 인식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네트워크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이 숫자 인식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예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생겨야 돼. 자일러 포커스넷. 아니야.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생겨야 돼. 구글넷. 아니야. 이렇게 생겨야 돼. VGG. 아니야. 레지넷.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뉴욕대학교. 아니야.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댄스넷, 프랙탈넷. 엄청나게 많은 아키텍처들이 프로포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가로가 이미지넷 챌린지에 를 해온 연도고요. 세로가 에러 레이시예요. 이미지넷 챌린지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돼 있어요. 이미지가 130만 장.
오브젝트는 1000가지. 그래서 누구나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y는 fx를 만들어 와. 그래서 제일 좋은 성능의 f를 가진 애한테 내가 랭킹 1등 달아줄게.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1등 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그 미친 듯이 달려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한된 거고. 2010년도에 이미지넷 챌린지 에러 레이시 30%였어요. 2000년도에는 에러 레이시 30%예요. 1990년도 30%예요. 그러니까 한 1, 20년간 에러 레이시 30% 정도 선에서 세츄레이션 돼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능 발전이 없어.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쓴 시절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맨메이드 피처 디자인. 야, 픽셀 중에 이쪽으로 기울어진 픽셀이 많으면 얘는 호랑이라고 그래. 야, 픽셀 중에 노란색이 많으면 호랑이 아니면은 표본 둘 중에 하나야. 뭐 이런 룰들을 만들어 왔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엔진이 이제 그 시절의 성능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2012년에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 링턴 교수 팀에서 알렉스 넷이라는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야, 이렇게 하면은 에러 레이시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던 게 이전에 한 1, 20년 동안 퍼포먼스 세츄레이션 돼 있었잖아요. 단 한 1년 만에 그냥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센세이셔널했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에러 레이시 주르륵 떨어졌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트워크 규모는 주르륵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더 써서 올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지금 에러 레이스는 한 1% 정도 돼요. 사람의 에러 레이시 5%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포드의 그 머신 비전 박사과정 학생. 사람보다 더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좋아진 건 한 2015년쯤에 이미 더 좋아졌어요. 레지네이션 나오면서. 2016년에 알파고가 떴죠. 이 시절에 난리가 났죠. 2016년대 중반에 인공지능의 시작이 여기라고 봐도 되잖아요. 2016년 중반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실은 알파고 나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딥러닝 기술은 시작을 이미지 분석 쪽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소라도 마찬가지고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동번역, 빅데이터 분석, 디시전 메이킹 얘가 알파고죠. 의사결정. 바둑알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의사결정하는 거.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시작은 여기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이미지 분석 분야예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아직 얘만큼의 완성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물론 전자조건이 많죠. X, Y를 잘 정의해야 되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상황에서는 얘는 사람보다 좋아요.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사람보다 좋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알파고도. 알파고는 19x19라는 바둑판에서 뚫는 애잖아요. 제가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둑판을 18x18이나 20x20으로 바꾸면 제가 알파고를 이깁니다. 걔는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딱 프로그램 데피니션 하에서만 정말 잘하는 애예요. 모든 인공지능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한 이 도메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XY 정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만 있으면 다 될 거야. 뭐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매우 제한적이고요. 생각보다 명확해요.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딱 제한된 문제 안에서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General AI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뭐 AGI.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AGI가 커머셜에서 쓰이는 걸 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XY가 딱 콘크리트하게 정해진 데서만 펑션을 찾아내는 애기 때문에 그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도 그냥 펑션이에요, 여러분. 걔가 무슨
그 추론 역량을 가져서 무슨 도메인 날리지를 얘가 습득해서 아니에요. 그냥 just function이에요. 수학식이라고요. 챗GPT도 손으로 쓰면 수식을 쓸 수 있어요. 지구를 한 10바퀴 돌아야 되겠지만 쓸 수 있다고요. function이에요. just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벗어난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요즘 그 키워드 사그라들었던데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키워드가 잠깐 뜬 적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펑션을 찾아내요. 주어진 X, Y가 딱 정해진 데서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 내에서만, 여기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데이터 센트릭 AI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준 데이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 이게 AI예요. 아, 여기 나오네요. AI는 일반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Artificial General AI. 터미네이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줘도 지가 다 알아서 하는. 지금의 챗GPT는 걔가 아니에요. 지금의 챗GPT는 사람이 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펑션이라고요. 그거는 그냥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기계학습이라고 부르죠.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서브셋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를 딥하게 쌓은 게 그냥 딥러닝이에요. 통계도 기계학습이에요. 딥러닝보다 통계가 사실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수식이 짧아서 그렇지, 개념적으로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X를 정의하고 Y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X가 뭐가 돼야, 이걸 그냥 컨셉추얼하게 정의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용자의 나이, 거주지, 수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는 이미지면 해상도 얼마, 흑백, 칼라, 기타 등등등. 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알아내야 될 거는 Y, 아웃풋. 얘는 뭐야? 뭐 결함이면 결함 타입 A, 결함 타입 B, 또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또는 뭐 일주일 뒤에 뭐 수요량 예측, 뭐 콘크리트하게 해야 돼요. 그냥 컨셉추얼하게 이 XY를 정의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그 DBMS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재 나와 있는 최신 기술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XY를, 펑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XY를 정의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정의를 해놓고도 펑션이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XY를 정의할 때부터 인공지능 전문가랑 같이 전체 과정을 지나가시는 게 좋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설로만 XY를 정의하고 프로그램 데피니션하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인공지능 전문가 데리고 와 해 이러면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XY가 잘 정의되어 있으면 해피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시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세요. 그게 시간과 비용과 품질을 모두 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드렸죠. 개비지인 개비전. 데이터가 잘 정의돼야 됩니다. 개비지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AI는 한계가 명확해요. 한계가.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추진하면 이거는 정말 그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그거예요. 결함 분류인데 결함 타입, 데이터 개수예요. 요 결함 타입들은 데이터가 많죠. 이 결함 타입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얘를 먼저 써야죠. 얘를 먼저 적용하고 나서 운영 과정에서 이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죠. 모델을.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계속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이어의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이어는 원클릭 AI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15시간 이내에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니셜 DB로부터 이니셜 모델을 만드는 것도 클릭 한 번으로 하고 런타임 DB를 이용해서 얘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바뀌죠. 이전에는 응용 분야 전문가와 AI 전문가가 같이 투입돼서 손으로 뭔가를 계속 했다고요. 학습 데이터 준비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AI 모델 구조를 찾고 그 모델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제 손으로, 저 같은 사람이 손으로 막 했단 말이죠. 클릭 한 번으로 되면은 이제 얘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학습 데이터까지만 준비해주면 그 뒤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얘 비쌉니다. 인건비 비싸고, 그리고 얘 퀄러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그 탑티어 엑스퍼트라고 하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전체 서치 스페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거는 아마 여기 엔지니어분이 계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NP 하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서치 스페이스가 넓은 쪽에서 NP 하드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 넓은 서치 스페이스에서 그냥 요만큼인 거예요. 최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솔루션은 이 NP 하드 스페이스 전체를 대상으로 랜드스케이프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확률적으로 랜드스케이프 모델을 만들어내서 최적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얘가 만든 것보다 더 좋아요. 그걸 저희는 GPU 한 장으로 해결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비용을 세이브해야 되니까요. 저희 솔루션 역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는 그 챗GPT는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미지 데이터 분석, 테이블 데이터 분석. 이 테이블 데이터 분석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XY 테이블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테이블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IoT 센서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예지 보전에 쓰이는 거죠. 이 세 가지 데이터만 저희는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동작 방식은 이래요. 학습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여기 있어 라고 지정해주고 학습 시작 버튼을 클릭해요. 끝납니다. 이러고 나면은 15시간 뒤에 최적의 모델을 보실 수 있어요. 데모 영상인데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학습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학습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면 15시간 이내에 모델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학습이 끝나고 나면 전체 학습 과정을 버드아이 뷰 형태로 보여주고 여러 개 모델을 추천해 줍니다. 여러 개 모델을 추천해 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제조 라인은 불량 제품은 내보내지 마. 생산량을 줄여도 되니까 불량을 절대 내보내지 마. 이쪽은 불량이 조금 나가도 돼. 출하량 느려. 요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하나의 모델은 없어요. 여기에 맞는 모델이 따로 있고 여기에 맞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 가지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각각의 모델 몇 개를 보여드리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모델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explainable AI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 고양이, 고양이라고 판단했으면 어딜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한 건가? 그 다음에 공정 데이터 분석해서 공정 불량이 났으면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정 불량이 난 거지? 이런 것들을 역추적할 수 있는 이걸 이제 explainable AI 기능이라고 하죠. 결론을 왜 그렇게 낸 거야? 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죠?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까지는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고 나면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거죠.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의하고 페인 포인트 리스트를 뽑고 XY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거기까지는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뒤에 AI 모델 구조가 어떻게 생겨야 되나, 얘를 학습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야 되나, 최적의 모델을 학습하려면 이 두 개가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최적화되어야 되거든요. 이 뒤부터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트레이닝 소프트웨어가 있고 트레이닝 소프트웨어가 모델을 뱉어내면 이걸 실시간 추론하는 API들이 있고 일종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라인이나 아니면 프로세스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뭔가를 실시간 추론해주고요.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MES나 ERP 시스템 같은 데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요 데이터를 컨버전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솔루션화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영역들이고 이거는 사람이 시간을 써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 윗부분 인공지능 쪽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응용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 쪽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의 대부분의 니즈가 결함 검출, 예지 보정, OCR을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 공정 불량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 포캐스팅, 수요 예측.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예지 보존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CCTV 모니터링 같은 안전 관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작년 한 6, 7, 8, 9, 10, 한 5개월 정도 동안 AI 프로젝트 9건을 끝낸 것 같아요. 이 5개월 동안 AI 프로젝트를 끝낼 때 투입했던 인력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니라. 저희는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5개월 중에 거의 한 3개월 이상을 데이터 준비하는 데 썼던 것 같고요. 실제 모델 만들고 검증하고 하는데 한 한두 달 정도는 끝났던 것 같아요. 공정불량 원인 분석하는 학습 데이터 규모를 축소해서 라인을 빠르게 셋업할 수 있죠. 데이터를 6개월 모아야지 수율을 높일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를 한 1, 2개월만 모아도 바로 수율 잡을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공정 분석. 그러니까 공정이 이렇게 가서 뭔가 에러가 뻥 났어요. 그럼 공정 단위로 분석한 거예요. 이 공정에서 뭔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공정에서 에러를 만든 가장 주요한 공정 변수가 뭐야? 그러니까 공정 변수가 요만큼 있는데 에러를 만들어냈을 때 가장 의심이 되는 애는 얘, 두 번째는 얘.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얘를 들여다보고 전문가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죠. 이게 공정 불량 원인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explainable AI 기능인 거죠. 공정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그런 explainable AI 기능까지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결함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게 이제 가스 계량기인데 요게 기기 번호, 요게 사용량이에요. 요 두 개만 읽어내면 과금을 자동으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라던가 데이터 예측, 시간축, 사용량. 다음 달에 3,400만 개, 340만 개 가스 계량기에서 가스를 얼마를 쓸 것인가를 알아내면, 알 수 있으면 내가 가스 비축량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가스 비축량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스 매입 단가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쌀 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웨이퍼 결함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 과정들에서 그 인공지능 연구자가 모델링한 인공지능 모델과 저희 솔루션이 생성한 모델을 벤치마크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 6번 했는데 한 번 비기고 5번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을 찾는 과정은 정말 넓은 서치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서치 스페이스를 이렇게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내로다운 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면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최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정교하게 모델링 해가면서 찾아나가요. 저희 알고리즘은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델 구조를 픽스 시켜놓고 하이퍼 파라미터만 찾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저희는 모델 구조까지 찾습니다. 모델 구조를 왜 찾아야 되냐면 데이터가 달라지면 최종 모델 구조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데이터 패턴이 다른데 모델 구조를 프리픽스 시켜놓고 모든 데이터에 다 적용할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데이터가 바뀌면 모델 구조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3가지 디지털 트랜스폼이랑 AI 기술에 생긴 거, 그 다음에 카이어 솔루션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좀 일찍 마쳤어요. Q&A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마친 것 같고요. 지금부터 Q&A를 시작해 볼까요? 모델 신뢰성은 결국은 그 성능 비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과 저희가 한 것에 그 솔루션이 만들어낸 모델이 얼마나 그 정확도가 어느 쪽이 높으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6번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1번 비기고 5번을 저희가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께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이 더 좋아요. 사람이 한 것보다. 그리고 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사실은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면 아까 그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런타임 데이터 있잖아요. 그 가지고 끊임없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신뢰성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초기 데이터로부터 정말 신뢰성 높은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이러면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초기 데이터가 내가 적용하고 있자 하는 분야의 전체 데이터 샘플을 다 대변할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면 신뢰성이 높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그 확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런타임 데이터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켜가는 방식을 통해서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만 있으면 기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어쩌면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데이터 안에 그 차이가 숨어 있으면 얘는 그걸 잡아내거든요. 사람의 눈이 그렇게 뛰어난 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귀가 훨씬 더 뛰어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여기 이미지에서 뭔가 픽셀이 하나 깨졌어요. 사람 눈은 잘 몰라요. 근데 음성 신호에서 샘플이 하나 퍽 튀어요. 사람 귀는 바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이 그렇게 뛰어난 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 눈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다 판단할 수 있다. 그게 뭐가 됐든. 왜냐하면 그 기술적으로 이미 증명됐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 눈이 잡아내지 못하는 것도 데이터 안에 그 패턴 차이가 숨어 있으면 기계는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해주신 이교육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